네, 예, 안녕하십니까. 1948년 제주 여순을 보다 전시회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동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굉장히 뜻깊은 전시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8년 10월 19일 동족상전을 거부했던 14연대의 의로운 항쟁 그리고 그 봉기의 의미를 이곳 제주에서 기리는 첫 번째 전시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순에서 여순 항쟁의 의미 그리고 역사적인 진실을 계속해서 규명하고 있는 주철희 선생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인사드리죠. 그리고 이번에 여순 그리고 제주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제주 4.3의 진실 그리고 4.3의 현장을 몸으로 그리고 문학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김경훈 시인 제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산호락회 옆에 있고요. 오늘 공연의 순서는 먼저 산호락회 여는 공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사회로 주철희 선생님하고 김경훈 선생님과 여순 그리고 제주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산호락회의 여는 공연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성원 중에 핵심인 조혜란 명창께서 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돈벌이 때문에 2시에 공연이 원래 잡혀 있어가지고 대전 쪽에 이렇게 빡빡 당겨서 한번 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쉰노락회로 둘 다 50대라서 처음 곡은 부용산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벌교에 있는 그 태백산맥 유명한 벌교에는 나지막한 부용산인데 그 지리산 빨지산들도 자주 애창했었던 곡이라고도 하고 뭐 금지곡이 되진 않았었는데 금지곡이 된 것처럼 오해들 하고 있는 노래이긴 합니다. 주로 우리 조혜란 명창께서 자주 불렀는데 제가 오늘은 가사를 헷갈리면 안 될 텐데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그리움 강이 되고 내 가슴 맴돌아 흐르고
죄를 넘는 석양 저만치 홀로 섰네 백합일시 그 향기롭던 너의 꿈은 간데 없고 돌아서지 못한 채 나 외로이 서 있으니 부영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갑자기 이제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처연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래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주철 선생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좀 사진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전시회장에 들어오시면 제일 정면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순 1948년 10월 당시의 사진들이 크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게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 누가 찍었고 이 사진 지금 사람들의 주검 슬피 우는 아주머니의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하면서 여순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948년 12월 라이프지 일면 이제 처음에 실렸던 사진들인데 혹시 여러분 그 광주 5.18을 다루었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아시죠? 힌치팬터. 이제 힌치팬터가 독일인 기자듯이 그 5.18이 터졌을 때 힌치팬터 기자가 일본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에서 들어와서 이제 광주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순항쟁이 발발했을 때 라이프지의 칼 마이더스라는 기자가 동경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자가 저 남단 여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을 통해서 이제 광주로 들어와서 10월 24일 날 순천에 도착을 합니다. 10월 24일부터 이제 칼 마이더스만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기자 4명과 우리나라 기자들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칼 마이더스가 찍었던 사진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한 150여 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칼 마이더스가 찍었던 걸 라이프지 12호로에 이렇게 실렸는데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지금 여수라는 지역입니다. 여수의 큰생골이라는 지역인데 10월 27일 날 여수가 이제 다시 국군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일명 부역자, 색출. 근데 이 부역자라는 말을 또 쓰면 안 되는 용어거든요. 민간인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때가 지금 10월 27일, 28일이거든요. 추울 때인데 보시면은 다 벗기고 팬티만 이렇게 입혀가지고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 이 사진의 이 인물, 이 가운데 있는 이 나머지 인물들은 모르겠는데요. 이 인물은 저희가 여순항쟁 이제 한 58주년 때 사진을 걸었는데 이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은 1948년 당시 여수군청 토목직 공무원, 그리고 이름은 유지창. 이분은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수가 10월 22일 이제 여수 인민위원회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는 기간에 쌀을 배급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쌀을 배급해 줬다는 이름하에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우리 지금 제주에서도 군법 재심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무기징역을 받고 대구 형무소에 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형무소 재소자들을 학살하는 그 과정에서 가창골에서, 대구 가창골에서 학살되신 분, 10월 27일 지금 현재 큰생골에서 시민들이 잡혀 나오는 사진. 이 사진은 이따 저쪽에 가시면 이 모습, 1948년의 이 모습과 2020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봐서 지금 전시해 놨거든요.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좀 이제 굉장히 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 칼 마이더스가 10월 24일 날 처음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 기자들이 처음 24일 날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순천대학교입니다. 당시 순천농림중학교. 순천농림중학교에서 10월 23일이 이제 여수는 10월 27일 날이 점령되고 군인에 의해서 순천은 23일 날 점령됩니다. 그리고 24일 날 아침에 학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학살을 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굉장히 놀랄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순천지청 검사. 이게 검사마저도 손가락질 한 번으로 빨갱이라 그러니까 바로 학살돼 버린 겁니다. 검사마저도. 그래서 이 학살의 모습에는 이제 순천지청 검사과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잘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총알이 도투처럼 점처럼 박혀 있다라고 여기 쭉 기사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24일 칼 마이더스가 순천에 들어오자마자 순천 농림중학교에 있었던 모습을 지금 현재 촬영한 것이고요. 이제 이 사진은 14연대 군인들을 체포해서 지금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럭입니다. 트럭. 이제 트럭에 실려서,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여수에서 군법 회의를 받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광주로 갔다가 대전에 가서 군법 회의를 받습니다. 먼저 광주로 이송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이렇게 포송줄에 묶여서 지금 이제 트럭에 타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사진이 제주에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주 4.3의 사진이라고 해서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여수에서 순천으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여순과 관련돼서 두 기자가 사진을 많이 남깁니다. 하나가 칼 마이더스의 라이프지 기자, 하나는 우리나라의 호남신문 기자인 이경모가 사진을 많이 남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공개했던 호남신문이라고 공개를 한번 합니다. 그 호남신문이 기자가 들어올 때 이경모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경모의 지금 사진을 광양시가 지금 다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저는 제주 사진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이경모는 미술화가입니다. 이게 모든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보고 찍습니다. 근데 이 칼 마이더스는 저널리즘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가장 저널리즘적으로 보여줄까를 찍는 거죠. 이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찍었겠습니까? 밑에서 누워서 같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지 마시고, 이게 가장 저널리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도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렇게 찍은 것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칼 마이더스가 여수를 10월 26일 날 토벌군들이 공격을 하러 내려올 지점에, 그 지점에서 지금 현재 찍힌 사진. 그래서 이제 시신들이 이렇게 지금 널브러져 있고, 아내가 여긴 부인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시신에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 저쪽 사진은 여수 미평이라는 데입니다. 이게 여수의 가장 이제 여수 시내에 들어오는 초입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제 저렇게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건 사진이 한 장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칼 마이더스를 연구하기가, 이 칼 마이더스가 여수 낭쟁을 연구하기 아주 좋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이 사진을 한 장씩 찍질 않아요. 스틸컷으로 여러 장을 찍어놔요. 여러 장을.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정말 좀 재밌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좀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스틸컷을 찍어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한 장 같이 보이지만 저 장면에서만 6장을 찍거든요. 6장을 찍은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딱 누가 나오냐면 중학생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 중학생 사진을 딱 확대시키면 목표가 뭐라 쓰였냐면 여수중학교 이렇게 찍혀가지고 잡히는 모습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칼 마이더스가 들어왔던 10월 27일 미평 초입에서 이제 여수에 지금 시민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칼 마이더스가 찍었던 사진들을 라이프지가 실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을 많은 분들이 반란이라고 여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다 뭐라 쓰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볼트인, 이 반란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리빌리언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군도 이걸 반란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볼트는 이것은 이렇게 반란도 될 수 있고 우리말로 항쟁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반란으로만 표현했다면 저는 이 단어를 안 썼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기자들도 실질적으로 이 칼 마이더스도 이제 이걸 전부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막 여순을 반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인식들이 이렇게 전환됐는데 뭐 이 정도 하면 사진 설명. 주철희 선생님은 이렇게 여순 이 항쟁과 관련해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박사죠.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하면 뭐 줄줄줄 엮어서 그래서 아마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한 2박 3일 동안 혼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마 이게 우리 제주 4.3을 겪었던 제주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순의 모습이 결국 제주에서 일어났던 사건 4.3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에서 벌어진 초토화 작전, 토벌 작전을 거부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군 철수와 동족상전을 거부했던 여순의 외침 결국 오늘 제주에서 우리가 여순을 기억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여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주철희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진실을 규명해 왔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반란의 주동자였다라고 이게 지목됐던 김쥐의 중이라는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 인물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거의 지금 국방부라든가 정부 기록에 보면은 지창수로 김지혜로 등장하지 않죠. 지창수라고 이야기하죠. 지창수 상사의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순항쟁의 14연대 봉기의 주축은 3명의 중입니다. 김지회, 홍순석, 이기종.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누구하고 공통점이 있냐면 제주의 문상길과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의 문상길. 1948년 6월 18일 제9연대장 박진경을 암살했던.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반복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역사는 딱 하나의 모습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후의 맥락을 굉장히 잘 봐야 되고 기록 하나로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국가가 써놓은 기록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누구 걸 신뢰하냐면 국가 걸 신뢰해요. 근데 국가 거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상길이나 김지혜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내야 되냐면은 지금 육군사관학교, 당시 국방경비사관학교 여기에 모집이 어떤 과정이 되는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지혜, 홍순석, 문상길, 이기종이 국방경비 3기입니다. 3기. 1기하고 2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군 장교 출신들, 만주군 장교 출신들이 1기, 2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좀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군사영어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국방경비대 2기까지 졸업하면서 우리나라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3기는 이 1기, 2기 밑에서 특히 1년대 서울에 있는 1년대 밑에서 하사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사관 또는 일본군 하사관을 했든지 3기생들은 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추천을 받아서 경비사관학교로 간 사람들이 제3기생들입니다. 3기. 3기는 1기하고 2기하고 다릅니다. 1기하고 2기는 일본군과 만주군의 장교라고 한다면 3기는 정말 우리가 자주통일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간성이 되겠다. 국가를 건성하는 간성이 되겠다고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상길과 김지혜의 공통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1연대 A중대 소속입니다. 둘이가 다 A중대. 하사관 시절에 이 1년대 A중대 중대장이 누구냐면 이병주라는 사람입니다. 지리산을 썼던 이병주가 아니라 그 함흥 출신의
민족 사회주의자였던 이병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병주라는 인물이 1년대 A중대 중대장입니다. 여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되면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이병주를 통해서 이 문상길이나 김지혜나 홍순석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이 반란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문상길인 것 같아요. 그럼 문상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제주 동포들을 자기는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제가 매번 말하지만 제주분들은 문상길 역사에서 복원해 줘야 돼요. 제주 인민 30만을 구하기 위해서 23살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 너무 잘 써져 있잖아요. 그 재판 기록에. 거기에 보면 내가 국가의 간성이 되고자 군대에 들어갔는데 기껏 군대가 하는 짓거리가 공동체를 말살하고 동족을 살상하고 그 다음에 미제의 앞잡이가 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김지혜와 홍순석과 이기종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문상길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김지혜는 함남 함흥 출신입니다. 아까 이병주하고 고향이 같죠. 이병주의 영향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지혜와 이병주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지혜는 제가 지금까지 14연대 군인들을 꽤 많이 만나봤는데 일괄적으로 증언이 똑같습니다. 어떤 게 증언하냐면 김지혜 지독한 사람이다. 진짜 훈련을 너무너무 지독히 시켰대요. 저 사진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구한 사진인데 저거의 제14연대 1기 하사관 사진입니다. 저기가 김지혜가 있습니다. 김지혜가 교육장교로서 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김지혜같이 지독한 놈이 없다라고 합니다. 김지혜같이 지독한. 다시 말하면 훈련은 정확하게 군인으로서 훈련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훈련은 지독하게 시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군대가 정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장교들이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근데 김지혜 중위가 맡았던 중대는 이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어도 어떤 걸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난 14연대 군인들의 전부 공통적인 답입니다. 자기들은 김지혜 같은 참 군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9년 10월에 이제 여순이 터지고 1년 만에 국군들이 모여서 이 자담회를 합니다. 그 자담회 자리에서도 김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평합니다. 정말 지휘자로서 뛰어나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순을 반란으로 보니까 그를 굉장히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좀 김지혜나 문상길 이 국방경비대 3기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군에 들어갔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4.3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 굉장히 제주만 이야기했지요. 그러면서 제주라고 하는 지역에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걸 좀 가둬버린 셈이 측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45년 해방, 그리고 대구 10월 항쟁, 그리고 4.3 여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4.3이 그냥 4.3만이 아니라 해방 공간에 남한에서 있었던 수많은 민중들의 항쟁의 시작이자 출발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혜 중이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아까 참 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러니까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20대 젊은 청년, 그 청년들이 한 명은 박진경에 대한 암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바쳤고 또 한 사람은 동족상전을 거부했던 그 총을 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945년부터 시작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방경비대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전시회장에 보면 여순 항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특히 이제 반공 국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누가 국민이고 누가 국민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죠. 국무총리 겸 초대 국방부 장관인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범석이라는 사람도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독수리 작전을 통해서 한반도 진공 작전의 책임자였는데 결국은 이 군사 항쟁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이범석 그리고 그 당시 국군 지휘부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당시에 군 지도부가 가졌던 생각들 이 여순에 대한 어떤 생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해방이 되면은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은 세 가지의 염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염원의 출발점이 저는 제주 4.3항쟁이라 보고 있고 대구 10월 항쟁이라 보고 있는데 제가 느닷없이 소설을 씁니다. 탄압임의 항쟁이다라는. 그 소설 얘기는 아까 좀 이따 하기로 했는데요. 아니 이제 그래서 그 책을 쓴 이유가 바로 해방 이후에 우리를 정확히 인식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 이후를 한 번도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해방 이후를. 그럼 이제 우리는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은 염원을 갖는데 그 염원 중에 가장 큰 염원이 뭐냐면 원래 자주 독립 국가였죠. 근데 이 자주 독립 국가가 이제 변화됩니다. 뭘로 변화되냐면 신탁 통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주 독립 국가가 자주 통일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걸 갖냐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자.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이 반민족 행위자들이 같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자. 근데 이제 군과 경찰이 바로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했던 사람들이 군에 경찰에 모든 지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경비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군, 해군 이러면은 이걸 관리한 데가 국방부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국방경비대 그다음에 해양경비대를 관할한 데가 통일부거든요. 그럼 통일부장 한 사람 유동열이만 광복군 출신입니다. 여기만 한 사람이 광복군 출신. 나머지는 다 누가 차지했냐면 일제의 일본군 육사 출신, 박정희나 백선엽 이런 인물들, 만주군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들어온 사람이 송우성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범석이가 우선 이범석이가 어떻게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10일 선거를 하고 나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될 때는 반드시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동아일보를 만들었던 인촌 김성수지요. 그래서 김성수는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이승만이가 누구를 지목해버리냐면 월남한 목사 이윤영이라는 목사를 지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바로 뭘 선언하냐면 김성수의 한민당이 우리는 오늘부터 시시비비를 갈리는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윤영을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윤영이가 국회 총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사람이 총리가 안 돼 버리고 한민당은 돌아서 버렸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만든 것이 그러면은 뭔가에 좀 국민적 지지를 갖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람. 근데 상해 임시정부는 이미 50선거를 반대했어. 그리고 정권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어. 근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이범석이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범석을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이제 지명을 합니다.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범석을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승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이범석이가 장관이 된 거죠. 근데 이범석은 어찌됐든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국무총리까지 돼버린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충실하게 이승만의 명령을 따르고 충실한 이제 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여순윤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범석이가 이런 강경작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범석의 마음보다는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뭘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국무총리이지만은. 그래서 이범석은 아마 자기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대통령의 뜻을
왜 그냥 당시 인식들이 어찌 돼 있었냐면 대통령은 국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국부. 민주공화국을 해놓고 아직도 국부를 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막 짐이라 그러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아서 이범석은 아마도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솔직히 이범석이 굉장히 오랫동안 국무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속되는 과정에는 그런 거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해방에 보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은 우연과 그리고 사건들로 구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4.3과 여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역사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오늘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4.3과 여순을 같이 이야기하는 건 공통적인 건, 예를 들면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지는 그 민중들의 자발적인 국가 통일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주에서도 역시 건준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지지했고, 여순에서도 순천에서도 순천인민위원회가 사건 발생 초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 지지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건준과 인민위원회는 약간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성격이. 그 건준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좌우익에 좀 구분점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준은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지역적으로 누가 정치 헤게모니를 쥐고 있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예컨대 순천 같은 경우는 당시 정치적 헤게모니를 우익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 건준을 누가 만냐면 우익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광양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좌익이 쥐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건준을 누가 많이냐면 좌익이 만듭니다. 근데 여수는 해방되고 나면 이 정치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냐면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쥐고 있습니다. 이게 건준 위원장이 정재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우익이에요. 우익. 근데 그 나머지는 또 다 좌익이 장악했어.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공존한 형태의 좌우익이 공존한 형태의 건준이 만들어집니다. 건준은 그 지역의 정치 헤게모니를 누가 지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민위원회는 달라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생겨나는 인민위원회는 누구는 빠져나가냐면 우익들은 다 이제 한민당이나 이런 당으로도 빠져나가죠. 그리고 진짜 이제 좌익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인민위원회를 우리 제주도도 한번 봐보시고 그러고 여수도 봐보세요. 다 누가 이끌고 있는가? 인민위원회를. 전국의 인민위원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의 인민위원회의 공통점 뭐냐?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운동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인민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인민으로부터 어떻겠습니까? 신뢰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신뢰가 굉장히 높았죠. 인민위원회는. 그러니까 그리고 해방되고 나면 여수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우익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돈이 많고 이러니까 자기 아이들하고 우익들에 의해서 우익단체인 한국 부인회 같으면 뭐 하냐면 우리 아들 어디 좋은 학교 보낼까? 누가 좋은 거, 누가 좀 과외 잘한가? 이런 거 하고 다녀요. 한국 부인회라는 우익단체는. 근데 여맹이라는 여성동맹이라는 이 자익단체는 뭐 하고 다니냐? 저 산골 마을에 가서 계몽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운동, 쉽게 말해 사회운동을 해요. 사회운동을. 그러니까 당연히 기층 민중들은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좌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인민위원회 그러면 이제 인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저 입에서 여러분 인민 나오니까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거북스러워해요. 제가 어디가 딱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탁 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북한 용어를 쓰냐라는 거예요. 인민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거북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민은 당연한 용어예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다 그러고 이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거부감을. 근데 이거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저보다 연배 또래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강정효 선생님은 어디 국민학교 나오셨습니까? 예? 예. 국민학교 나오셨죠? 그렇죠? 여기 선생님, 저기 TVN 선생님 어디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혹시 국민학교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그러죠. 자, 여기는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잘 쓰고 있는 국민학교를 느닷없이 초등학교로 바꿔버렸어? 왜 바꿨죠?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중앙청을 없애버리죠. 일제잔재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꿉니다. 왜 바꾸냐? 그 국민이란 단어가 뭐의 약자다? 한국식민.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초등학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은 나와서 연설할 때 이렇게 연설을 해. 국민 여러분.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단어가 한국식민의 약자로서의 일제 청산하자라고 해서 국민학교 명칭을 없앴어. 근데 정치인들은 매번 나와서 우리한테 국민이라고 그러고 있어. 이거 지금 뭐 하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말한 국민이란 뜻은 그 일제강점기 한국식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하튼 국민은 어떻게 탄생됐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한국식민이라는 단어 속에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냐? 인민이란 말을 하는 순간 언어적 이데올로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말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단어에 너무 거북스럽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인민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5년에 결성된 인민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 국가는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28개의 방침을 정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28개를, 거기에 맞게끔 모든 지역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든 행정을 이끌어라. 그 이름이 뭐다? 인민위원회다. 이게 인민위원회는 지금 말하면 지방자치제고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북한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제주도도 마찬가지 인민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제주 4.3에서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했던 활동, 이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됐던 것들이죠. 저희 인민위원회 얘기를 꺼낸 건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인민위원회가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민주의 의미를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랫동안 제주 4.3에 대해서 시를 써왔던 우리 김경훈 시인이 이번에 여순 관련해서 인민위원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를 오늘 아침에 탈고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경훈 시인이 모시기가 어려워요. 자꾸 앞으로 오시라니까 안 된다고, 이제 체력이 딸려서 늙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늘 현장에서 카랑카랑 목소리로 시낭송을 해주던 하는 김경훈 시인이 오랫동안 더 우리 앞에서 시낭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낭송 기회를 안 드리면 다시는 이런 자리에 안 서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시낭송 그 제목이 그 찬란한 인민위원회의 부활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신앙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해도 되겠죠. 그 찬란한 인민위원회의 부활을 위하여. 어디 제주 4.3에서 인민유격 때만 봉기했는가? 어디 여수 순천에서 일부의 군인들만 일어섰는가? 제주는 해방 후 이미 구축된 인민위원회를 보존하기 위해, 여수 순천은 봉기로 복구된 해방구를 지키기 위해 동학의 집강소처럼 파리 꼬뮌처럼 제주와 여수 순천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민공화국이 아니었던가? 자유와 자립, 자존의 인민들이 자주와 자치, 자강의 조직 인민위원회를 위해
해방과 통일, 자주 독립의 깃발 내걸고 동족 학살의 괴뢰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는가? 평등한 인민의 나라를 위해 수천 수만 목숨 바친 바로 그곳, 그 인민의 나라 인민위원회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와 여수는 결국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인민들이 염원이 만들어낸 함성이라고 한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요, 우리 산오락의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여수인데 20살 때까지만 여수 살고 지금은 충청북도인으로 살고 있는 작곡도 하고 연주도 잘 하는 김강곤 씨거든요. 부를 노래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로 금지곡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노래를. 이 노래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주철이 박사님을 통해서 노래를 알게 되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여순을 이야기한 노래는 여수 블루스가 유일했었는데 이제 우리 70주년 때 우리 주철이 선생님 만나면서 여수 야화라고 하는 노래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 노래가 남인수라고 하는 알려진 우리 가수가 부르고 이렇게 취입을 했는데 바로 여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당시 금지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순을 표현한 노래, 최초로 첫 작품이라고 봐야 되죠. 노래로 본다면 금지곡이죠. 여수야화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정부 들어선 이래 최초의 금지곡이 여수야화라는 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여수 항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산돌라방 어디로 갔나요? 장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며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가슴을 파고드는 저녁 바람아, 북청간 딸 소식을 전해주려나. 애미는 이 모양이 되었다마는 우리 딸 살림살이 흠뻑지더냐. 외놈이 물러갈 때 조용하더니 오늘의 식구끼리 싸움은 왜 하나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 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좀 나와. 네. 여수 야화라는 노래였습니다. 여수하면 여수 밤바다, 최근에는 그 노래가 유명한데 이런 노래도 있었군요. 네, 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노래를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아까 주철희 선생님하고 잠시 이 전시회장을 같이 보면서 그림 얘기도 하고 하면서 주철희 선생님이 언뜻 한 이 말씀 중에 무고한 희생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고한 희생 없다라고 하니까 김경원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왜 있잖아요. 그 구절 시인의 육성으로 한 구절, 그 구절을 좀 듣고 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무런 이유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제주 4.3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갔다고 말한다. 그런가? 정말로 그러한가? 이제 제대로 진실을 말하자. 제주 4.3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네,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이 시가 어찌 보면 제주 4.3의 오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제주 4.3뿐이겠습니까? 해방공가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항쟁과 민가의 낙살이 결국은 이 시 구절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전시회장의 그 그림 아마 미리 오신 분들은 보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안 보셨다면 이 토크가 끝나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내가 포송줄에 묶여서 대나무 숲 사이로 끌려가는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오랫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사실을 알아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아마 여기 오게 된 것도 양동규 작가라는 분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70주년 때 순천대 박물관에서 평화예술제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됐는데 기조 강연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작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양동규 작가라는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제주 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듣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연을 막 어떤 슬픈 누가 이런 이야기 제가 잘 않거든요. 누가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울었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게 됐던 거죠. 이런 거였습니다. 제 책에도 써져 있는데 제주 사람들이나 여수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다, 무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죠. 북촌에 가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 희생되었다라고 제주에서 말하는 2만 5천과 3만, 여수에서 1만 5천 2만이 진짜 그렇게 죽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 그 추운 겨울날 바닥에 가서 촛불을 들었듯이 그들도 그 시대에 시대가 요구하는 것만큼 행동을 했던 겁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산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무고하고 아무 일도 안 했고 우리 아버지는 무지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무지랭이였다. 얼마나 죄받을 일입니까? 아까 저 작가도 저기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작가가 박근만이라는 작가입니다. 박근만 작가는 어떤 그림을 절대 안 그리냐면 죽음의 그림을 안 그립니다. 아까 칼 마이더스가 10월 24일에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24일 전에는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림을 통해서 지금 사진을 만회하고 있는 거, 없는 사진을 만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항쟁이 일어났는가를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누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농부였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제 제가 시킵니다. 제가 뭔 자료를 하나 구합니다. 그 자료가 순천경찰서에 그 할아버지의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시켜서 그 자료를 입수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순천군 주안면 동교리 거기가 자기 집 주소인데
박기조는 거 인민위원장, 리 인민위원장이라고 말해. 리 단위. 자기는 계속 자기 할아버지가, 작가가 이제 젊은 사람께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않고 이렇게 했다 했는데, 기록을 봐보니까 거 인민위원장이요. 그래서 국가는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감시했어. 감찰하고 사찰했어.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나 여순에서 제주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유족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무고하고 아무 일 안 했다. 이제 올해 벌써 72년입니다. 곧 80년 될 겁니다. 그리고 곧 100년 될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학살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4.3을 이야기할 것이고 여순을 이야기할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자적 관점으로만 제주를 이야기할 것이냐? 제주 4.3이 왜 발발했고 해방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주 민중들은, 제가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제주 민민들의 살점을 도려내고 목숨줄을 끊는 그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남북 분단을 조장, 거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것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매번 비극기구 역사, 슬픔의 역사, 유족의 이야기들만. 그래서 실제 제가 1948년 4월 3일 제주에 없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가 요구한 만큼의 외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무고하였다, 억울하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10월 26일 날 여수를 떠나서 청산도에 가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었게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데모했어요. 매번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같이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는 게 무진행이라 하는데, 당시 초등학교만 나오면 지금 대학교 나온 겁니다. 당시에 사셨던 분들도 생각도 가지고 계셨고 어떤 국가를 만들기로 해야 된다는 건 다들 꿈이 있었습니다. 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훗날 후손들을 위한 제주 4.3 항쟁을 이야기하고 여순 항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1945년부터 제주 4.3에서 여순까지 이 과정의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100년 후, 앞으로 150년 후, 200년 후에도 제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이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피해자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희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누구에게도 사람을 죽일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무고했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고하다라면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 제주 인민들은, 제주 사람들은 이런 것을 표현으로 억울하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역사적 주체 의식이 없는 존재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보면 제가 김경원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고향이 조천이시고 조천이야말로 제주 4.3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천은 두 가지의 기억이 존재하지만 오직 유독 하나의 기억만 기억되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항일의 기억만 기억이 되고 항쟁의 기억은 기억되지 않는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인민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사삼이든 어디든 항일의 전통과 4.3 또는 여순 항쟁의 전통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건준이나 인민위원회 민전에 다 참여를 하고 당 활동도 다 하고, 그분들은 다 희생되었지만, 근데 조천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기냐 4.3, 4.3이고 항일은 항일이지. 딱 가릅니다. 그냥 그 조천 분들은 항일만 기억하고 싶은, 이 4.3은 이제 말 꺼내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항쟁으로 막 가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사람들 간에 집단 간에 어떤 알력 같은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자원 이 조천의 기억 방식은 참으로 좀 편리합니다. 항의를 해야 어쨌든 무슨 지원금도 나오고, 4.3 하면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문제를 던지고, 조천은 자랑스러운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4.3 항쟁의 고장이다라고 말하면 더 저래가. 그래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도 4.3이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금기가 있다는 것이고, 꺼려한다는 얘기는 4.3이라고 하는 게 70년 전에 일어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현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주에서 또 여순을 또 얘기하는 것, 물론 여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사적 진실들 규명해 오셨는데, 제가 최근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러분 탄압이면 항쟁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해 가지고 역사 전공하는 분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요. 흔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빈곤한 사실들의 늪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학자는 문학하는 사람들, 문학이라는 허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전공했던 주철의 선생님이 허구의 방식으로 해방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4.3과 여순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읽어보고 이 한 편의 완결된 글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가, 사실을 다루는 학자가 왜 소설의 형식을 들어서, 허구의 형식을 빌어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진짜 책을 쓴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이 문학을 하신다 했는데, 저 박사 논문이 이제 뭐냐면,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에 투영되었을 때 어떻게 투영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술과 역사의 상호 반영. 근데 우리가 일반적 사랑의 이야기를 허구로 다루는 것과 역사를 소설로서 다루는 것은 허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그 역사를 상호 반영으로 잘 표현해서 그 소설이라는 그 어떤 허구성이나 이런 상상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소설들을 봐보면은 그런 어떤 사실의 기반보다는 너무 허구라는 창작에만 이렇게 소설 있게 괜찮다라는 식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썼던 박사 논문을 실천적 과제로서의 하나 이 책을 쓴 겁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을 소설로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굉장히 웃기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 책을 전달하고 일주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야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딱 불려갔는데 밥을 거창한 데 가서 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만 오신지 하고 또 한 선생님 불러갖고 두 분이 다 책을 읽으셔서, 그래갖고 딱 와갖고 거창한 데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사주고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더라고요. 그래 밥을 먹고 나자마자 바로, 야 이놈아, 왜 네가 소설을 써? 그러면서 바로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소설을 썼냐고. 내가 그 현대사상 공부하고 저 선생님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하나도 못 본 자료를 보고 써놓고 이걸 왜 소설로 썼냐고. 최소한 안 되면 논픽션을 써서라도 다음 연구자들이 이걸 인용하게끔 쓰지, 왜 소설로 썼냐 이걸. 이 좋은 자료들을 갖다가 왜 소설에다 갖다 포함시켜버리냐. 소설을 잘못 썼다가 아니라 역사학자니까, 역사 연구자니까 역사적으로 풀어내지 왜 이걸 소설로 풀어냈냐. 그래 혼났습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해방에서부터 저는 4.3이나 여순까지의 이 과정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체제.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해방 전국에서부터 이 상황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본 모습을 저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사 전공자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해방 이후부터 학교가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도 약간 가르치다 끝나버리고 또는 국가적 관점으로만 가르치고. 그래서 해방에서부터 제주 4.3까지의 발발을 쉽게 한번 풀어보자. 쉽게. 뭐에 기반한? 사료에 기반한. 그런데 이걸 소설로 담아보자.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좀 해방 전국을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들이 가졌던 꿈들이 무엇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살았었는가를 좀 쉽게 풀어보는 방식이 딱딱한 아까 아무리 제가 논픽션을 소설을 쓰더라도 신더라도 역사서는 역사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래서 역사서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고 또 출판사죠.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실은 동포약설이랑 거부한다 책을 너무너무 잘 썼다 생각하는데 그 책에 몇 배 많이 팔린다. 이 책이 지금 빠른 시기로. 이걸 바로 소설이라는 힘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좀 그 시기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쉽게 이해하는 데서 하나는 좀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 상황, 그때 해방 전국의 상황을. 그래서 소설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그 사실들을 대면하잖아요. 근데 사실들을 대면한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사실들이 놓치고 있는 텅 비어 있는 진실에 어떻게 하면 다가가고자 했던 어떤 허구적 상상력의 소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역사학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근데 누가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책 제목이 탄압이면 항쟁이다 그러니까 소설 같지 않다고. 제목을 좀 고민하셨으면 더 많이 팔리시지 않았을까. 그럴 때 앞으로 저 문학을 전공하는 저한테 좀 자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주제가 4월 그리고 10월이거든요. 그것도 책 제목에 들어 있었고요. 원래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제목이 꿈의 대화였습니다. 이게 대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화가 주안점이거든요. 그 저승에 간 그 4.3의 당시 주역들이 다 내려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제목 고민도 해봤고 별 고민을 그리고 그런 걸 출판사하고 논의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좀 아까 좀 그랬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 현재 제가 느끼는 현재는 정확하게 4.3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보고 읽더라. 그 책 이후에 보시면 뭐라고 쓰냐면 1940 오래된 오늘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책 제목이 오래된 오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은. 근데 여러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제 그래도 비평가의 적인 안목을 보건데 고민하셨던 제목 중에선 적당한 제목이 없었다. 제목을 정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더 좋은 제목으로 책 판매고를 좀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시면 그건- 제가 그건- 지금 그건 다음 영어- 소설이 곧 나올 건데 예, 그때 그건 미리 영업 비밀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양동규 작가 그 저희도 와서 강연할 때 울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짝 빈정상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강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양동규 작가가 제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사석에서 울었다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이게 끝나고 나면 뒤에서 살짝 따로 만날 생각입니다. 양 작가님 죄송합니다. 아까 무고한 희생 말씀하셨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2020년에 제주라고 하는 이 섬에서 여수를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자라나는 거나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왜 제주에서 여수를 지금 봐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주 이제 출병 명령을 받죠. 여수에 주둔했던 제14연대 군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성명서를 하나 냅니다. 우리는 이제 군인의 사명으로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 군인의 사명을 쭉 읊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는 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한 이유는 그 명령이 군인의 사명에 맞지 않는,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군인의 사명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군인은 국토를 방해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인데 뭘 해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제주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자기 동포를 자기 군인이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사명이 맞지 않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는 건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사소를 썼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성명서, 짧은 성명서 속에 제주 애국인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주 그냥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애국인민. 그러면 왜 14연대 군인들은 제주 인민들을 외국인민이라고 했을까? 다시 말하면 14연대 군인들은 제주에서 일어났던 어떤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애국인민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제주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데 이들은 애국인민이라고 했을까? 애국인민. 그것은 제주 4.3의 발발에 일어났던 원인을 이 14연대 군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첫 번째, 동족상잔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주 인민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군 즉시 철새. 이게 분단이거든, 분단. 그러니까 제주 인민들이 주장했던 그 분단과 그 파괴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14연대 군인들은. 그럼 14연대 군인들은 이렇게 그걸 정당하다 했고, 그래서 봉기했고, 거기에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을 지역한 인민들도 호응하고 지지하면서 제주 애국 인민들의 그 봉기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제주는 이제 특별법을 만들겠다, 뭘 하겠다 그러면서 여순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돼. 그걸 꺼내면 우리 제주도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70여 년 동안 제주는 여순이란 말이 금기시되어 왔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광주에서 도시인권 포럼이 열렸을 때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간단한 연대 뭐 같이 행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연대는 안 한다. 정작 중요한데 뭐 제주 4.3 특별법 개정하자 그래. 여수는 그렇게 20년 동안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래. 근데 그 제정에 제주도 도 국회의원들이 한 번이나 앞장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하나하나들은 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주 사람들은 여수는 금기어요. 제주 애국 인민들의 그 숭고한 가치를 이해해서 제주도 출동을 거부했는데, 여수에서 많은 희생이 났다를 알아봐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에서부터 여순항쟁, 제주 4.3 항쟁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가졌던 염원들을 제주 인민도 표현했고 여수 인민도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을 공동의 가치로 가져가면서 공동의 어떤 이익들을 해야 되는데, 작은 일에는 같이 목소리 한번 내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여수도 제주를 정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제주도 여순을 정확히 하려는 노력 속에서 제주가 좀 더 특별법이나 모든 부분에 앞서갔다면 여수를 보듬고 같이 가주고 같이 해줘야 되는, 여수도 마찬가지 제주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인권이 제3세대 인권입니다. 제1세대 인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2세대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등이었습니다. 제3세대 인권의 가장 중요한 건 연대입니다. 연대. 이 연대를 낮은 단계의 연대가 아니라 여수와 제주는 아주 높은 단계의 연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수와 제주의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제주 쪽에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면 앞에 앉아 계신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졸지도 못하겠습니다. 살짝 졸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연대의 기본은 뭡니까? 정확한 진실에서 시작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 4.3이 뭐 특별법이든 보고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작 이 가장 중요한 4.3의 정신이 빠졌다고 저는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조금씩 되고 뭐 기념관도 만들어지고 이제 좀 있으면 뭐죠? 배부상법이 이제 뭐 이제 통과되면 돈은 더 풀리겠고 가장 중요한 정작 4.3에서 왜 우리 제주 인민들이 그렇게 무고하지 않게 죽어가면서 정말 염원했던 그런 인민의 나라 해방과 통일 자주 독립의 그 나라 그걸 만들고자 했던 그 정신 이건 빠지고 뭐 그냥 배보상하자 뭐 개정하자 뭐 제주와 여수 순천의 연대는 바로 이런 그 기본 그 정신의 공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신의 공유 그리고 높은 차원의 연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과 여순의 공통점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도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20년에 4.3이 여순을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 여순 사건 특별법의 과정에 제주 4.3도 담지 못했고 광주도 담지 못했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조항이 이게 이제 여순 특별법이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법 명칭이 어찌 되냐면 예를 들어 여순 사건 진실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방금 선생님 이야기는 이 희생자의 명예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순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법을 제주도 마찬가지로 모두 할 때 이 희생자의 우리가 여순이 특별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라는 거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이미 했습니다. 거의 다만 명칭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였냐면 희생자들을 관점으로 본 거였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조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하나 들어있냐면 반드시 진상조사 기획단을 만든다. 그리고 진상기획단은 독립적 기구로서 여순 항쟁의 진상보고를 한다. 진실규명을 한다. 이건 뭐냐면 방금같이 김지혜, 뭐 홍순석 이런 사람들이 금방같이 옛날 니는 뭐 반란했으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기는. 그렇지만 이 진실규명 속에서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왜 항쟁을 했는가 이것들을 독립적 기구로서 작성을 하겠다. 이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이 여순 항쟁이라는 것이 왜 자 여순 항쟁 누가 일으켰냐면 군이 촉발했어요. 군은 국가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 그 권력기관이 왜 느닷없이 명령을 거부했나? 그럼 그 명령을 거부한 데는 배경이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전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학살도 있고 어떤 결과도 나오고 영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걸 다 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담아서 금방같이 이분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구분이 아닌 이 사건의 것을 쓰겠다. 그 조항이 다른 데 들어있지 않는 특별한 조항입니다. 그런 제가 제주 4.3이나 5.18을 보고 여순을 좀 더 역사적인
문제들로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그 조항을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독립적 기구로서 이것을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제주 4.3 솔직히 진상보고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1948년 김달삼 이 사람들은 인민유격대로 활동을 했어. 근데 보고서에는 뭐라 써졌습니까? 무장대라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에 종속되어서 포섭되어서 국가적 그 관점으로 그냥 진상보고서를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것을 쓰려 그거의 진상보고서가 통과돼야 된다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거기를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실제 진상보고서에 담아야 될 제주 4.3의 본질과 정신은 들어있지를 못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제주 4.3 항쟁이나 5.18의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기구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적 기구로서 이걸 해줘야만이 저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제주에서 처음 갖는 여순 관련 전시회입니다. 전시 준비도 주최 선생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전시회를 보실 때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1900 여순항쟁 70주년 때 여수에서 기록전 했던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이 시기들 어떤 일지를 했고 여순인데 뭐 계속했던 말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순이 어떻게 이제 있었는가를 좀 봐주시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이쪽 그 보시면 인민대회 개최에 보면 인민대회에서 무엇을 표방했다가 7개 결의사항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 결의사항에 보면 통일된 민족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유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저기다가 뭐만 하나만 넣어버리면 민주주의 하나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북한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실제 지금 현재 전북 기록이 그렇게 떠돕니다. 실제. 그러니까 제주 4.3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순도 부탁한다면은 누가 2차 사료로 써놓은 책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2차 사료를 정말 잘 봐라. 그리고 그것을 1차 사료를 좀 봐주라. 1차 사료를. 그러니까 저기다가 인민위원회 딱 하나, 민주주의 하나 딱 이어버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돼버려. 이게 여수는 뭐하고 결부돼 버리냐? 북한하고 결부돼 버려. 그러잖아요. 밑에 보시면 그 밑에가 조국을 미제주에 팔고 있는 이승만 정부 분쇄라고 써져 있어. 저 이승만 정부를 빼버리고 저기다 뭘 쓰냐면 대한민국을 써버려. 이승만 정부는 분단 정부였죠. 그래서 분단 정부를 반대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주 4.3도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여순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 4.3도 아마 엄청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료를 저는 찾습니다. 계속 자료를 찾고 그 자료들이 어떤 것들을 살피는데 그래서 부탁드린다면 제주 4.3이나 여순항쟁 이 해방 이후에 좀 1차 사료를 좀 꼼꼼히 봐주라. 그걸 보고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2차 사료로 특히 국가가 해놓은 걸 가지고 진실로 제발 믿지 마라.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진실도 아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한번 여순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향후적으로 여순과 제순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한 자료를 보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역사학이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고요. 제주의 역사학에도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가 제주에서 여수, 그리고 여순에서 제주,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뻗었던 그 70년 전의 연대, 뜨거웠던 연대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한 자리해 주신 주최 선생님 그리고 김계원 씨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고 보는 우리 산호라케 공연을 끝으로 해서 이 토크 콘서트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호라케 닫는 공연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
주십시오. 그 여수 블루스를 부르기로 중간에 했었는데 지금 다시 여수로 영 돌아가게 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닿는 노래로 두 곡 준비한 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말씀 계속하는 게 어떤 그 역사가 어떤 뭐 무자르듯이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야기 자체가 저도 뭐 가끔 초등학교 가서 이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념정의에서 4.3 기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제 그 김경훈 시인하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되게 멋진 말을 했거든요. 그 금종령 해제로 4.3 기간을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것조차도 아까 주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민중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생각도 나고 지금 뭐 제가 부를 노래가 산국이라는 노래인데 그 자꾸 그 4.3의 어떤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죽음의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앞에 건강하고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 못하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무게가. 그래서 한동안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우리의 4.3의 항쟁 정신이나 역사성은 어떤 거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뭐 여기저기 유적지 다니다가 그 이덕구 사령관이 죽던 6월 달에 이제 그 사려니 숲길로 유명한 그쪽을 걷다가 이제 불현듯 떠오른 멜로디하고 가사거든요. 그러면서 만주에서 독립군 운동하던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들한테 독립군 노래들도 막 전달시켜줬고 실제 우리는 그 4.3 노래로만 알고 있는 뭐 추도가 날아가는 까마귀 이런 것들이 다 하다못해 일고 응원가조차도 신독립군가 멜로디인데 차들같이 당길렸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저한테 되게 많이 훅훅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산국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부르겠습니다. 산국은 피고 당신은 가고 돌아서다가 돌아보았네. 산수국 핀 이 길에서 당신을 그린다. 동백은 지고 봄눈 녹는 날 사람 만나자 약속하였네. 독립이여 통일이여 동백꽃인 그 자리에 산국이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히트하고 있는 애기동 백꽃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초등학교 가서 가르치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4.3 정신이라든지 역사성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제가 생각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명예회복 뭐 이런 얘기를 되게 하지 않습니까? 양 차장님 그렇죠? 죽은 자들의 어떤 명예회복 그게 어떤 최근에 그 재심의 재판 그 결과처럼 뭐 무죄라든가 죄 없음 빨갱이가 아님 이런 게 명예회복이 아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분들의 가치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다시 실천하고 그것을 계속 알리고 전승되어야지만이 4.3의 역사성, 항쟁성 그게 올바르게 이제 전달되지 않겠는가. 그게 진짜 우리 제주도민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아닐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근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보단 더 건강한 사회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 들 안에 붉게 꽃이 핀다네. 네 마중 나갔던 계집아이가 타다 붉은 꽃 되었다더라. 맹그리던 마음도 동꽃이 되어 하얗게 네 품에 안기었구나. 우리 누이 같은 꽃 애기 동백꽃 봄이 오면 푸르게 태어나거라. 붉은 애기 동백꽃 붉은 진달래 다 같은 우리나라 곱디고 온 꽃 남이나 북이나 동이나 서나 한 핏줄 한결에 싸우지 마라. 애기 동백꽃 지면 겨울이 가고 봄이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울긋불긋한 풍에 가을도 가면 애기 동백꽃 피는 겨울이 온다. 고맙습니다. 좋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공식적인 해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아쉽죠. 제가 이쪽에 가면은 박금만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행사 마치고요. 전시 설명 주최 선생님하고 같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